여러분 갑자기 연중 금리를 띄워놓은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봐봐, 너희가 농경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농사 짓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면요, 봄이 되면 뭘 하고, 여름이 되면 뭘 하고,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계절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농산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 자, 1차, 그러니까 first impact, 즉 인간이 문명을 만들게 된 계기는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야. second impact, 인간이 육체 노동에서 이제 슬슬 정신 노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third impact, 지금이죠. 자, 이제 인간은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은 육체 노동에서도 정신 노동에서도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 이제 어떻게 살 거냐까지 온 거예요. 하나 더, 농경 시대는요, 토지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기후가 생산 수단이야.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토지야, 그 다음에 노동력이야, 힘 있는 자들의 지배 또는 국가의 지배하에 있었겠지만 기후라는 거는 국가가 결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태양의 24절기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태양의 24절기에 따라서 어떤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기온이 온화한지 추운지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방법들이 달랐을 거고, 봄이 왔으면 농사를 준비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 가을 때 수확을 해야 되고, 겨울 때 버텨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이클을 다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고정시켜놓고 문 좀 닫고 오세요. 잘 들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금융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 역사적 설명에 대해서는 이미 드렸고요. 그러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하고요,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리 조율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준의 금리, 중앙은행의 금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의 봄, 여름, 겨울, 가을과 같은 사이클이에요. 금리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정점일 때가 있고, 지금 금리가 0.25면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죠. 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는 때도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예측이 되듯 경제 지표들도, 경제 요소들도 사실 예측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18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배웠단 말이야. 지금 저번 주 18학년도 6월 평가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8학년도 6월 평가는 이미 배웠어요. 이게 그리고 세팅이라 그랬었고,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주체는 중앙은행이에요. 금리 조율해서 물가 안정을 조율한대요. 금리를 조율해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금리를 높여주면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물가 안정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한대요, 구체적으로? 채권을 매매한대요. 자,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대.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는 내려간대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18학년도 6월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학년도 EBS 수능 시험 범위였죠. 그리고 20학년도 6월에 나왔어요. 이 녹색은 20학년도 EBS에 출제된 내용이고, 여기서 왜 채권 매수를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지 원리를 설명해줘. 좀 이따 볼 거야. 자, 금리가 떨어졌다. 금리는 이자야, 이자율이야. 그럼 내가 뭐 서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트리마제, 성수 트리마제 또는 롯데 시그널 뭐 한 5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1%라고 하면요, 1%도 비싸지만 좋아요, 0.1%라고 해볼게요. 아까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0.25%였으니까 왜 0.1% 금리는 없지만 0.1%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10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자만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억은 빌리면 되니까. 1%면 1억이고요. 0.1%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요, 월에 내가 90만 원 정도 내면 100억짜리 집에 거주할 수 있죠. 맞잖아. 이자가 0.1%니까.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자가 10%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100억짜리 집에서 살려면은 이자를 1년에 10억, 한 달에 거의 9천만 원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금리가 싸면요, 대출하기가 편하겠지. 왜냐하면 쓸 이자가 줄어드니까.
신용과 대출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신용대출하기 편하겠지. 이자를 덜 내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걔네들은 돈을 땡겨놔요. 왜?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가계, 소비 주체, 기업, 생산 주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됐으니까 수요 공급도 늘고, 경기가 호황으로 가고, 경기가 호황으로 갔으니까 경제 주체들은 구매력과 수요도 늘 거고, 그러면 공급은 보통 늦게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당장 아이폰이 막 품절대란이야. 바로 못 만들어요. 아이폰 만드는 공장도 만들려면 몇 년 걸릴 거고. 그래서 보통은 수요 폭증이 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예를 들면 집에서 예년과 같이 따뜻하게 지냈더니 갑자기 내가 평소에 한 20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난방비를 한 10만 원 정도 쓰고 20만 원 정도 저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난방비가 50만 원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 어디서 채울 거야? 그렇게 물가가 어떤 이유로든 폭등을 해버리면 사회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회불안을 잠재우려면 물가를 내려야 되고, 물가를 내려면 경기를 좀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는 그러면 경기에 냉수를 틀 때인 거야. 그럼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돼 생기는 물가 불안 같은 문제는 채권을 매도해서 반대로 금리를 높일 수 있겠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신용대출이 줄 수밖에 없고, 통화량 줄고, 소비투자 줄고, 수요공급 줄고, 경기도 진정되고 물가도 내려고. 하지만 너무 심해지면 이게 침체가 된다고요. 이게 18학년도 6월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을 지금처럼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 다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떨어진다. 이미 여기서 세팅을 다 해놓은 거고요. 이걸 모르면 못 풀게 내요. 이제 무조건 이건 여러분이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돼.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나갈게. 그럼 당연한 거야, 여러분. 집을 살 때요,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전세 끼고 사거나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사. 그래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세라는 남의 돈으로 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예를 들면 금리가 1%일 때, 금리가 5%일 때, 자, 내가 10억짜리 집을 풀대출을 땡겨서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금리가 10%일 때는 10억에 1%, 10억에 10%, 1억을 내야 돼. 근데 금리가 1%일 때는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즉, 금리가 작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자산 가치가 뛰는 거야.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얘기야, 얘들아. 전국에서 미분양이 현재 6만 한 7천 호 정도 돼요. 대구가 13,000호야. 그래서 전국 미분양의 25%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집값 폭락이 제일 심해. 이미 대구는요, 5년 전에 분양가보다 밑으로 내려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좀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단지 몇 군데 볼 건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언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그게 언제니? 이때죠. 2022년 3월 내지 5월부터 툭툭 올리기 시작을 하죠. 왜 그랬을까? 예측이 된 거야. 이미 물가가 너무 오른 거야. 물가가 너무 올랐고 사회 불안이 너무 심해지니까 물가 오른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를 높여버리면 금리가 높아지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었잖아. 금리를 높여버리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었잖아. 이해됐니? 자산 가치도 일종의 물가라고 보겠다고요. 그러면 이 시점 전부터 해가지고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심지어 봐봐. 예전에 내가 이자를 0.25를 냈는데 이제 얼마를 내요? 4.75를 내요. 몇 배 올랐니? 13배 올랐네, 13배.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자를 1,300만 원 내야 된다고요. 버틸 수 있겠어요? 더더욱 집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욱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지금 물가가 높아요.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의 금리 목표는, 그래서 물가를 조율하려고 하는 물가의 목표는 2%야. 그래서 여러분 18학년도에 나와 있는 지문도 역시 2%를 기준으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물가 상승률 2% 보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막 우리가 막 경제 유튜버들 뭐 어떤 그 경제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물론 이제 훌륭해요. 훌륭한데 다 필요 없고 수능 지문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다 해결돼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근본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석박사를 하려면요, 특히 박사를 하려면
시중에 없는 이론을 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들, 특히 교수님들은 사실은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남들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외골수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고3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수능 수준에서 처리해 놓으시면 된다고요. 그게 이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봐. 이미 지금 18학년도 6월에서 이 내용을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이어지고 특히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만점자 65명으로 아주 피크를 치는데 20학년도 6월 평가원의 직접적인 연계 시험 범위가 20학년도 2배 수특이었어요.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 하죠. 금리와 통화량의 관계.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어. 신용대출 늘릴 수 있어. 돈이 생기니까 투자 생산 늘려. 다 나오죠. 특히 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춤에 따라서 다시 왜 채권 가격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봐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채권을 샀어. 그럼 채권을 매수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중은행은 채권을 중앙은행에 줬죠. 그럼 시중에 채권 없어요. 채권에 수요가 많아지는 거야.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채권 가격 오르겠죠. 채권 가격 오르면 금리가 떨어진다요. 왜 떨어지냐고요. 여기 설명을 해놓는다고. 보세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채권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죠. 수요가 높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요. 채권 수요가 높아져 버리니 이자를 채권의 액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채권 이자가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결국엔 채권 금리 떨어졌으니까 시중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정리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높아지니까 여기 관계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미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 대출 이자로 먹고 살아. 그런데 이제 채권을 팔아버려. 채권의 빚증사. 채권도 일종의 대출인 거야. 내가 대출을 해준 게 채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이자를 받을 텐데 중앙은행이 내 채권을 사갔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중은행들은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니까 대출로 살려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떨궈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한다고. 대출 경쟁이 있으니까 금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금리라는 건요.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거잖아. 즉 돈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돈이 귀하면 금리도 높아지겠죠. 왜? 돈이 귀하니까 말 그대로. 빌리는 대가도 높아지겠죠. 근데 돈이 흔해졌어.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금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즉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 결국에는 통화가치가 떨어졌네. 금리도 떨어진다. 됐니?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는 떨어진다. 채권 매수를 하면. 그 관계를 여기서 퍼즐을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방금 풀었었던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 제발 좀 잘 들어. 니네가 결국에는 의식주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맞죠? 그럼 의식주 제일 비싼 게 주야.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평생 집 없이 살거나요. 또는 잘 들어. 노동 생산성은 자본 생산성을 이길 수 없는 구조를 이미 갖고 가고 있었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 더. 너희 때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못해. 이미 국민연금 고갈이야. 그렇다니까. 지금 30대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통계예요. 이미. 너희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국민연금을 너희가 안 내겠다고 하지 너희 재산 압류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경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기후와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제 원리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생존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노동해서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열심히 살았는데도 빚쟁이가 되어 있어. 왜? 돈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왜? 농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요. 여름이 왔으면은 홍수 났을 때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또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그런 적절한 노동을 투입하지 않으면 수확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여러분이 그런 자본주의의 사이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 좋게 요행에 맞아떨어지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경제 성장기에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2020년대가 우리나라 인구 황금기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1970년대 그다음 2020년대 전 세계에 없었던 두 번의 점프가 있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세대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꼬꾸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부터는요. 예전의 호황이나 예전에 그냥 숨 마셔도 잘 풀렸던 인생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는 친구들과 못 찾는 친구들의 격차는 우리 부모 세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도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자꾸 다루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세팅되고 이제 6월 평가원을 출제했다는 느낌 가지고 보시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같이 따라와 보죠. 1단락 볼게요. 자, 전체적인 글의 구조 흐름을 보면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통적인 경제학,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이죠? 그럼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글의 흐름이 나뉘는 게 보일 거고 역시나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주제 구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1, 2, 3번은요. 1, 2단락에 나와 있는 전통적 통화정책 또는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3단락 초반부까지 걸쳐 있죠. 3단락 이후에 나와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유는 4번, 5번 선지에서 묻고 있겠구나가 보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비교대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당연히 비교대조하는 포인트도 잡으셨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문 내용 자체를 너무 모르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어그로 다 끌려가지고 대가리 깨져가지고 출제 오류네 뭐 어렵네 이상한 개소리를 하는 거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결국 만점 받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국어는요 수학과 다르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없다고 봐야 돼. 시중에. 제가 전국에 많아도 5명 이내로 봅니다. 수학은 많아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국어요? 골치 아파. 좀 들어봐. 제 강의를 그래서 사실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보세요. 구독자 나이대를 보면 그래. 30, 40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봐. 특히 30대가 제일 많이 본다고. 제 나이가 그리고 그런 나이야 이제는. 강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저한테 보고 배우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단락부터.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조율한다. 나왔죠? 또 나왔죠? 금리를 가지고 물가 조율한다. 금리를 가지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죠. 그럼 어떻게? 금리를 인상해버려요. 그럼 경기가 진정이 된대. 다시 따라오세요. 경기가 과열됐어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반대로 계속해서 볼게.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비용, 이자가 비싸지니까 소비주체 가게나 생산주체 기업이 대출, 신용하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공급, 대출공급 축소되면 통화량이 줄겠죠? 수요공급 줄겠죠? 경기가 진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겠죠. 경기 침체됐을 땐 당연히 반대로 가면 되겠죠. 끝. 그럼 봐. 벌써 1단락에 제가 흰색으로 적어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이미 너희 풀어봤지 알고 있지 전체하고 내버린 거라고.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라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집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았어야 됐을까? 간단한 거야. 금리 올리기 전에 사서 금리 오르면 팔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아까 연준의 금리가 0.25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6, 7년 넘었을 거야. 그때 사놨다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시점에 팔면 그때 고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건 투기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기도 일종의 이윤 추구 행위라고 보는 해석 관점이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자산 축적은 거의 99% 부동산 투기예요. 나만 하지 말라고? 그게 불법과 잘못이 아니에요. 이윤 추구 행위라니까. 왜 나만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산도 없고 나중에 집도 없어야 되냐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미 자연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니까. 거기에 선악을 씌우지 마세요. 거기에 가치 판단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적응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금리 언제 올렸다고? 2022년 3월부터 올렸어요. 그럼 이 전후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 교과서 내용대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다고. 자, 제가 아까 되게 유명했던 집값 하락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일단 첫 번째 대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가 언제 툭 떨어지고 있죠? 금리래. 집값이 언제 툭 떨어지고 있죠? 바로 여기. 바로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죠. 언제? 2021년 9월. 언제까지 고점이야? 여기까지. 그럼 이쯤 언제예요? 2020년 3월. 2023년 2월. 즉 이 사이에 우리가 팔아줬으면 되는 거고 얼추 연준의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하고 겹치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시라고. 왜? 여러분도 결국에는 집을 사고 팔아야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이 대구 지역으로 보면 완전 드라마틱해요. 완전. 이미 대구 지역은요. 지금 다시 조금 진정이 돼서 그런데 이미 하락폭이 심할 때는 3억 2천에 샀던 집이 2억 9천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5년 전 3억 2천짜리가 2억 9천에 나왔어요. 급급 매들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미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집값들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6억까지 갔었어요. 한번 좀 갑자기 니네 존나 관심 갖네. 집값 보여주니까. 아까는 존나 관심 없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넘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보여드려야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집이 이 동네에 있는 집이에요. 제가 지금 수업하려고 약간 월세집 얻어놓은 데가 여기야. 이 집이 그리고 월세집 또 내 이걸 왜 보고 있냐면 잘 들어. 여기에 대출이 껴있어. 이거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전세 사기라 그러잖아요. 깡통 전세라 그러잖아. 무슨 얘기냐. 너희가 전세를 2억을 받아놨는데 그 전세 2억은 집을 다 쓰면 돌려줘야 되잖아. 안 돌려준다고. 사기잖아. 맞아.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왜? 봐봐.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일 때 은행 대출 3억 해주는 거 크게 지장 없으니까 해줬어.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전세 1억으로 들어가면 봐. 집값이 5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은행 돈 3억, 내 돈 1억 그러면 집주인은 1억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반토막 나잖아요. 집값이 얼마 돼? 2.5억이야. 집주인이 빚을 안 갚죠? 그러면 은행 대출이 선순위로 껴있잖아. 그러면 경매에서 은행 대출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내 1억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등기부등본에 순위가 나와. 그 집값, 그 집의 저당이 누가 먼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근데 그조차도 하루가 걸려. 그러니까 진짜 이걸 사기치겠다고 달려들잖아요. 전세 당일 대출 빼버려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는 그걸 신고를 하면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 당일 대출을 땡겨버리면 내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면서 지금처럼 깡통이 났을 때 은행 대출부터 변제가 되고 내 보증금이 변제되니까 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보호하냐 보호 못하냐를 결정한다고. 지금 이 집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것도 되게 불안해갖고 찾아본 거야. 왜?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대출이 한 1억 7천 정도 껴있었던 집이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1억을 꼈다고 쳐봐. 그럼 이미 그 집에는 빚만 2억 7천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2억 5천으로 내려가 봐요. 그럼 2억 5천에서 대출 1억 7천 껴있고 내 1억. 벌써 2천만 원 마이너스 났죠. 난 2천만 원 날리는 거야. 만약에 집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예민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책임 안 져줍니다. 어느 누구 책임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이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이 700원만 결제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볼 수 있고 모든 부동산의 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고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보호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집에 집원만 알잖아요. 100% 다 나와요. 소유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집들은 무조건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다루는 거야. 니네가 평생 모은 돈 날리지 말라고. 이 집 봐봐요, 지금. 처음에 약 3억 정도에 처음에 거래되다가 5억 7천, 6억까지 갔어요. 2배 뛰었죠? 언제? 코로나 때. 2020년 9월에. 그리고 현재 얘가 3억에 거래되는 애가 최저가가 2억 9천까지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됐니? 이게 현실이야 지금. 너희 집이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집값 오르는 거 내리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간 거야. 자, 집값만이 문제야. 모든 자산 가치가 그래.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계속 봅시다. 자, 2단락 가볼게요.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왜? 자, 금융의 동의어를 안다. 내가 수업 몇 번 했다. 금융이 뭐니? 은행이에요. 신한은행 같은 은행을 금융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경제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놔서 금리 이자율이야. 알아야 돼, 제발. 그럼 봐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게 무슨 얘기겠어? 모르겠죠? 자, 일단 있는 거 갖고 볼게. 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주체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한 거야. 그게 1단락에 나와 있는 전통적 경제학이잖아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사고를 치면 누가 치겠어? 시중은행이 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이 사고를 칠 수 있으니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정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겠죠. 자, 이 얘기도 잘 들어.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는 이미 뭐 사피엔스 같은 책부터 해가지고 이미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봐. 자, 우리의 자본주의의 시작, 금융의 시작은 언제냐? 은행의 시작은 언제냐? 베네치아 상인이에요. 베네치아에서 그 당시 기독교는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생겨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네. 10만 가능하다고 본 거야. 그 기독교 인간에는 금리를, 이자를 받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교리가 달렸던 유대인들만 금융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얘네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방코였어. 이탈리아어로. 그게 뱅크가 된 거예요, 이제. 자, 이때 얘네는 어떻게 했었냐?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써줬어.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금 100을 넣고 보관증 100을 써줬던 거야. 당연히 상식적이죠. 왜? 금이 언제 필요해? 거래할 때 필요하잖아. 나 오늘은 그냥 마실라 갈 거야. 근데 강도가 내 돈 털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상인들은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아서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강도들이 들었는데 뭐 금이면 뺏어갔겠지만 걔네들 다 문맹이야. 보관증 봐봐. 시발 뭐야? 하고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보관증이 훨씬 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됐냐? 두 가지 측면에 첫 번째. 금을 맡기면 얘네들은 보관증에 대한 증거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증거금은 보관증하고 동일한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증거금을 다시 찾아갈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걸 얘네들이 찾아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대출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왜? 대출해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보세요. 10%만 찾아가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가 있어? 이미 보관증 100 돌고 있고 900까지 대출을 해줘도 보관증 들고 왔을 때 금을 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관증에 10%만 찾아가기 때문에. 됐니? 그럼 봐봐.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이었던 거야. 왜? 옛날에는요, 배를 만들려면 금이 80개 정도 필요했다고 칩시다. 그럼 옛날에는 배 한 척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가. 근데 금이 1000개가 돼버렸잖아. 그럼 배를 12척 만들 수 있는 거야. 즉, 생산수단이 12배 늘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가 창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는 뭘까? 그게 뱅크런이야. 그게 2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전쟁이 터져요. 너희는 어디부터 쫓아갈래? 그래. 당연히 은행 습격해가지고 금부터 털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보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너도 나도 보관증 들고 달려가서 금 주세요 했겠지만 금이 없죠. 이해되니? 이게 바로 뭐냐면 뱅크런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알게 돼서 이걸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너희 대출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지 마. 너희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좀 버틸 수 있게끔 자기 자본 좀 갖고 있어. 증거금 10% 이상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자기 자본 하한이라는 개념이고, 2단락 끝부분에 나오는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바로 뱅크런에 대한 해법,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6월 평가원이죠. 수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BIS 비율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다 자, 왜? 자, 영상 잠깐 끊을게요. 문 좀 닫. 자, 계속 볼게요. 다시. 금융은 은행이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쟤네가 저렇게 대출을 과도하게 해줌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의 문제 해결은 뭐였다고요? 은행 감독을 하면 돼. 금융 감독을 하면 돼. 어떤 은행? 은행 하나하나. 왜? 은행 하나하나가 증거금을 가지고 대출해줬는데 대출을 과도하게 해줌으로써 뱅크런에 취약해지잖아요.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 미시 건전성을 했다고. 봐봐. 단어 뜻이다. 개별 금융회사 미시였다고. 건전성이라고. 됐어요? 그 시절 해결 방법은 뭐라고? 회사 하나하나가 대출 좀 똑바로 해주세요. 회사 하나하나가 대출을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다고요. 계속 쭉쭉 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잘 들어.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 처리가 안 돼요. 잘 들어. 요즘 수능은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 수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요. 또는 정보가 없어요. 아니,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야? 이런 애들은 처리를 하지 말거나 처리를 미루라고 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봐.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라는 뜻을 모르겠잖아. 실제로 정보도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단기적이를 장기적으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풀라고 안 내. 그럼 꼭 개겨. 선생님 27번에 몇 번 썼는지 여기서 발췌도 할 수 있는데요. 제발 좀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왜? 너희가 선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찾을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다고. 80분 안에 절대 못 푼다고. 만점자 28명이라고. 전국에 28등 들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고. 알겠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고, 왜 그렇게 된다고 느낀다고? 다 풀어놓고 안 되는 것만 해설지를 보니 안 되는 것만 찾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왜곡이 된다고. 실전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과, 자산시장에는 가격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초과해 폭등하지 않은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기인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반복되는 게 주제라 그랬었죠. 그래서 미시 건전성. 결국에는 개별 금융회사 하나하나 조지는 거야. 개별 금융회사 하나하나 조지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해야? 예방적으로 해야죠. 첫 번째, 그래서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하고, 두 번째 예방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그 예시가 뭐가 있어요? 손실에 대비해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가지고 있어라. 끝.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최저자기자본 규제라는 개념이 왜 안 잡히냐면 여러분이 은행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따라오세요. 은행은요, 직접적으로 과거에는 보관료를 받았어. 근데 이제 다 알아,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내 예금 갖다 대출해 주는 걸. 그래서 이제는 보관료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 자, 예금을 맡기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맡겼어. 100억을 맡겼어. 이자가 2%야.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2억을 받는다. 땡큐라고 생각하겠지만 은행은요, 그 100억을 대출을 해준다니까, 이 새끼들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예금에 찾아갈 비율은 10%밖에 안 돼. 그럼 대출을 80%만 해줘도 80억이잖아. 그럼 대출해 간 사람은요, 대출 이자를 7%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해요. 87에 56 맞죠? 5.6억을 대출 이자로 내잖아. 그럼 은행은 앉아서 예금 대출 차이, 예대 마진을 얼마 가져가니? 5.6억 마이너스 2억이라고. 얘네는 앉아서 3.6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어? 이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해하고 계세요? 제발. 왜? 얘들아, 이렇게 흐름이 한 번씩 바뀔 때 20대, 30대에게 기회가 와요. 그래서 카카오 창업자들 다 20대에 창업했어. 네이버 창업자 다 20대에 창업했어. 페이스북 다 20대에 창업했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20대 창업했어. 스티브 잡스 다 20대에 창업했어. 하나 더 얘기한다. 자, 그럼 최근에는 누가 그렇게 돈 벌었을까?
코인 거래소들도 저렇게 다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학 가서 할 생각 좀 하지 마. 지금 끝내 그냥. 아시겠어요? 왜 오늘 먹을 밥을 내일로 밀러? 뭐 내일 6끼 먹을 거야? 오늘 그냥 3끼 드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3단락 봅시다. 자,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역접이 꽂혔잖아. 그러면 대조되는 포인트가 있었겠죠. 대조되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됐겠죠. 그 뭐가 대조되는 포인트냐는 거야. 잘 안 보여. 그럴수록 뭘 잡으라고? 구조를 잡으시라고.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으로 금융 안정할 것이고,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할 것이고. 이원적인 거? 둘 다 한다? 뭐가 다르지?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근데 봐. 여태까지는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야. 됐죠? 여태까지는. 그럼 두 개가 뭔가 급격히 다르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융 시스템이 와해됐어요. 경제 불안이 확산됩니다. 기존의 방법은 안 되겠대. 왜? 자,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경제는 거의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거든.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 지표와 자산 가치가 거의 같이 가야 정상이에요. 왜? 자산 가치가 근본을 넘어서 너무 높게 가도, 오버슈팅이 높게 가도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아까 저 집 6억에 산 사람이 1년 만에 3억 되면 마이너스 3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 채만 사면 모르고 막 4채씩 사 있는 거야. 마이너스 12억 돼봐. 한강 간다니까 진짜로. 진짜 한강 가요. 실화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즉 버블이 생기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버블이 빵 하고 생겨버린 거야. 언제?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1997년 IMF 때요. 아주 다 폭락했어. 근데 이 저점에 산 사람은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요.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2008 리먼이야. 자, 그럼 봐봐. 이미 각국은요 다 예측을 한 거야. 경기가 꼬라박겠구나. 그렇게 해결 방법으로 뭐 해야 되겠어? 채권 매수하고 금리 낮추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겠죠. 뭐 하라고? 소비 투자하고 수요 공급하고 경기 살리라고. 됐어? 그랬더니 지문에 나와. 3단락 보시면 통화량을 늘려줬으나 가계와 기업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금리가 낮아져서 신용대출 할 수 있어. 통화량 늘렸어. 그런데 내가 이 돈 많아졌다고 소비하고 투자했다가는 골로 가겠구나. 왜? 이미 경기가 깨진다는 거 알고 있고, 경기가 깨지는 걸 막으려고 중앙은행에서 돈 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싸니까 대출은 해놨어. 돈은 많아. 쓸 데가 없는 거야. 왜? 소비 투자로 갔다가는 박살 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효과를 전혀 못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보세요. 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했더니 돈은 안 쓰고 뭘 생겨버리더라? 버블이 생기더라. 자, 이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가냐면요. 이 얘기가 20학년도 EBS 시험범위 있겠지. 보세요. 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돈을 충분하게 공급해도 돈을 쌓아둬 버린다고요. 이런 통화정책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굉장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야. 자, 맨 처음에 정부가 이 위기를 막겠다고 뭘 하냐면 국채를 매입해서 채권을 매입했잖아. 이해돼? 채권이라는 거는 되게 안전자산이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수능 지문이잖아. 그리고 돈이잖아. 돈. 너희 좋아하는 돈 아니? 돈 싫어요 혹시? 뭐 싫어하면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죄송해요. 스님 되시면 돼. 스님 되시면. 아니면 이제 신부님 되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 이제 뭐 어디 그 이슬람 가셔가지고 이제 뭐 하셔도 돼.
근데 뭐 성직자 될 것도 아니야? 뭐 할 건데 그러면? 제발. 안전자산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위험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부실자산은 부도난 거야.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야. 얘는 부도난 거라고. 그럼 1차적으로 정부가 뭐 했어요? 채권을 매수를 했잖아. 즉, 뭘 사들였냐면 안전자산을 사들여요. 그럼 얘들아, 안전자산 수요가 늘잖아. 그러면 뭐의 가격이 높아지겠어?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고 안전자산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하나 더. 지금 경제 위기가 왔잖아. 그럼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에서 넘어온 안전자산에 정부가 사들인 안전자산 수요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이 폭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계 기업도 안전자산이 오르네? 남는 돈 갖다 뭐 하겠어요? 안전자산을 사겠지. 왜? 지금 1억짜리가 2억 돼 있을 거니까. 내년 돼 있으면 3억, 4억 돼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부동산이었고요. 그게 미국에서는 주식이었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마가라고 했어요. 됐니? 요게 폭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근본 가치보다 폭등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 버블이 꺼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버블이라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됐어? 봅시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버블을 만들어 버렸다. 야, 비교대조 포인트 잡으라 그랬지. 노란색으로 잡는다. 얘네는 버블이 없다 그랬죠. 여기는 버블이 있다 그랬죠. 차이가 있다고. 얘들아, 제발 집중해. 내 이 말 하기 싫거든. 이 경제 파트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반이 과학고반이야. 이쯤 얘기하자. 희한하게 집값하고 경제지문하고 관심도가 비례해. 내가 수업을 전국에 나갈 거 아니야.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경제지문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무슨 얘기 알겠어? 무슨 얘기 알겠냐고. 제발, 제발. 자, 금융불안을 야기하면서 경제안정이 훼손될 수 있었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붕괴까지 간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EP2는요, 어디야?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까지 가야지. 두 가지 차이인 거야. 1번 뭐라고요? 버블이 있다, 없다. 2번 뭐라고요? 개별 금융회사만 조져도 된다? 아니다. 시스템을 다 조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금융위기가 나봐야 금융위기가 나봐야 뱅크런이라니까. 그리고 신한은행이 한 20조인가 40조 그래요. 예금이. 그러니까 신한은행 부도 나봐야 40조야. 그런데 그때 터트려 먹은 리먼이 아마 4등인가 2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먼이 터트린 상품이 여러분이 풀어봤었던 19학년도에 출제됐었던 CDS 프리미엄이라 CDS를 팔았어. CDS가 뭐냐? 채권 보험이야. 채권 부도 보험이야. 채권이 부도 나면 리먼이 갚아주는 거예요. 채권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런 보험 상품을 판 거야. 근데 그때 800조가 터졌어요. 근데 리먼만 800조지. 리먼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AIG부터 해가지고 다 터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걸 막아줬어요. 뭐로? 니네 세금으로. 세금, 등호, 공적 자금이야. 문제는 정신 나간 놈들이 2년 동안 공적 자금, 세금 받아가지고 그 부도난 채권들을 정부가 사줬더니 2년 뒤에 살아나니까 바로 돈잔치 또. 성과급 잔치. 월스트리트의 기본 연봉이 평균적으로 5억에서 10억 이상이에요. 우리는 끼키야 5천만 원, 1억 버는데.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월가에 계속 시위가 끊이질 않았던 거야. 뭐 옳든 그르든 여러분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은 그런 흐름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제발 가성비충 좋아. 이게 가성비충이야. 왜? 야, 어차피 틀릴 거 뭐하러 하냐? 안 하는 게 낫지.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보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졸음 깨시고, 잠 깨시고. 고3 수업을 자꾸 내가 이런 잔소리 하면서 하게 만들지 마. 제발 좀. 아시겠어요? 고3 수업이야. 고3 수업 자꾸 내가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마. 알아서 컨디션 조절해서 와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고1, 2는 오케이야. 어쩔 수 없어. 고3은 이러지 마, 제발. 자, 계속 봅시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안 돼. 그래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여기 아니라는 플러스죠.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3단락 초반부에 그러나 역접에서 앞뒤로 보니까 여기도 아까 금융 안정, 금융 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 둘 다 썼죠. 자, 그럼 봐봐. 통화 정책 물가 안정이지. 물가 안정. 금융 감독 정책 금융 안정이지. 둘 다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 결과 뭐라고요? 미식 안정성에서는 거식 안정성을 미식 안정성에 플러스해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에 뭘 해야 된다? 이원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지시적 의미로 보면 이원적 접근 방식과 상호 보완이 비슷해 보여요. 왜? 둘 다 두 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역적 그러나라는 구조 때문에 이원적이다와 상호 보완적이다가 대립 개념이 된 거지. 이 개념 못 잡으면 발췌독도 되게 어려워졌다고. 계속 봅시다 이제. 잠깐 영상 좀 끊어봅시다. 자, 4단락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으로서 뭐가 나왔었냐? 거식 건전성이 나왔다고요. 자, 거식 건전성이 뭐예요 그러면? 개별 금융회사 미시적 차원 플러스, 여기 아니라는 플러스야. 금융 시스템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또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 거식 안정성 정책은 미식 안정성이 거식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왜? 정보가 없거든. 그냥 하나예요. 논리적 기반. 이걸 근거로 거식 안정성 정책에 대한 주장을 했다. 논증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또 차별화가 된대. 그럼 뭐가 차별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구조 안 잡고 내용이 일치 발췌독 한 친구들은 예방적 규제가 차별한가 보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제발 좀 아니야. 좀 이따 문제 풀면 알 거야. 자, 마지막 5단락.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이 뭔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수능성을 가진대.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수능성이란 건 뭐냐? 파란색으로 간다. 수능성이란 건 뭐냐? 경기가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더 해줘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키운 거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봐. 여러분 은행이야.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이득을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성이라는 건 이거야. 은행들이 호황이야. 그럼 막 물가 오르니까 자산 가치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담보로 5억 대출해줬던 집이 20억이 되면 담보 비율이 25%로 줄었으니까 담보를 더 인정해줘도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 가치가 오를 거고 담보 오를 거고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늘려버리고 통화량은 늘고 소비 투자 수요 공급 늘면서 경기가 더 과열돼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수능성이란 건 뭐냐? 경기가 호황일 때는 완전히 과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수능성, 경기가 불황일 때는 완전히 경기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왜? 자, 10억짜리 집을 7억 담보대출을 해줬어. 근데 5억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2억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 집이 안 갚아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게 보이고 담보 비율이 부담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빨리 갚아. 시중 통화량 줄면서 소비 투자 줄면서 수요공급 줄면서 경기가 더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으로 가면 침체가 더 심해지고 호황으로 가면 경기가 더 과열되는 거야. 불황으로 시작되면 침체는 더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호황일 때 대출을 덜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호황일 때는 완충 자본을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적립해야 되니까 신용대출 충분히 못 해주고요. 통화량 충분히 못 늘리고요. 소비 투자 못 늘리고 수요 공급 충분히 못 늘리고 경기는 아주 폭등까지는 하진 않겠죠. 자, 불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완충 자본을 사용시키는 거야. 그러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겠죠? 통화량은 더 늘겠죠? 소비 투자 늘겠죠? 수요 공급 늘겠죠? 경기 좀 늘겠죠? 물가도 조금은 더 안 나빠지겠죠. 그러면
아주 침체로 가진 않을 거라고. 이게 바로 수능성 개념이에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자, 신용금을 팽창시켰어요. 자산가치가 급등합니다. 이는 경기를 더 과열시킨대요. 반면에 불황일 때는요, 어떻게? 오히려 더 꼬그라진다는 거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완충자본 제도래요. 완충자본 제도는 뭔데요? 자, 과열기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완충자본을 적립시킨다고요. 그러면 대출을 못 해주겠지. 반대로 적립된 완충자본은 침체기에 대출로 해주라고. 그러면 좀 더 돈이 돌겠죠. 됐습니까? 이 구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따라오십시오. 필기하시고. 자, 흰색 18, 6월 기준으로 녹색 EBS나 다른 색깔들은 이 지문의 정보가 지금 덧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한 장면당 10초씩 딱 잡아주세요. 이 큰 그림이 다 이해가 돼 있어야 돼. 이 큰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왜? 이 큰 퍼즐을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큰 그림으로 그렸잖아. 이제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능을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는요.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너무 힘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니까. 야, 근데 서울대 나온 내 말이 맞겠냐? 다른 말이 맞겠냐? 당연히 이 말이 맞아요. 바꿔 얘기하면요. 99%의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 정확히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자, 그 맥락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처음 들었으면 힘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정말 일관되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정확히 잘 따라오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럼 봐. 우리 지금 지문 필기 끝났으면요. 구조도 그리세요. 이 지문도 구조도를 아주 깔끔하고 빡빡하게 그리면 이 배경적인 그림을 알고 모르고와는 상관없이 답이 간단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영상 잠깐만 끊지 말고 끊으라고 말 끝나면 끊으세요. 영상 잠깐 끊을 건데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졸린 학생들은 누워서 자 그냥. 자, 잘 들어. 내가 원래 그냥 수업 시간에 졸리면 그냥 자라고 하는데 이 수업은 달라. 이 지문은 다르다고. 내 말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발. 이거 다른가, 이게? 아니,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종교가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해 모르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언제 배울래? 이걸 왜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인 돼서 누구 좋으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금. 평가원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근본이야. 나머지는 다 버라이션이야. 응용 공식이야. 기본 공식부터 정확히 확립시켜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 드릴 테니까 졸린 사람은 주무시고요. 필기 못한 사람 필기하시고요. 구조도 그릴 사람 구조도 그리는 거예요. 비대면 포함. 영상 끊고 갑시다. 봅시다,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항상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로 보셔야 돼요. 자, 미리 설명할게, 얘들아. 지금 막 단어들이 어그로 끌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봐봐. 일단 내가 한 가지 좀 짚어볼게. 첫 번째, 이 더불어라는 단어와 이원적이라는 단어와 상호보완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 같아요. 진짜 개애매하지 않냐? 야, 이원적이라는 게 둘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원,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 언어의 한계는요,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기호나 약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이 모호함이 없죠. 왜? 기호의 약속은 정확하니까. 내 맘대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함수를 fx라고 정의했잖아요. 새로운 함수 정의할 때 gx라고 쓰지 갑자기 라지 fx라고 쓰면은 안 돼. 또는 f'x라고 쓰면 안 돼. 이유는 우리는 얘를 미분할 때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우리는 얘를 적분할 때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게 미적분에서 쓰이는 약속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쓰든 다르게 쓰든 상관은 없지만 괜히 이런 혼란을 뭐하러 주냐고요. gx로 쓰면 그만이지. 그런 거거든.
그런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언어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어의 지시적 의미만 놓고 보면 이원적, 상호보완적, 더불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관계까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구조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조를 명확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글은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약 한 25개 정도의 개념으로 끝나요. 이걸 해낼 수 있냐 없냐에 결국엔. 왜?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없어. 두 번째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정보 구조 관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잘 몰랐고 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머리가 나빴다기보다는 할 줄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나이가 되고 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들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왜냐면요. 쌤 문 좀 닫을까요? 저도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 에이스들이 모여있진 않았어요. 그 지방 명문고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의대를 5명 정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반 10등 안에 들면 의치학, 한수 거의 다 갔어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더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벌집 자제들은 다들 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그거야. 왜냐하면 선진국은요 진짜 선진국이거든. 보고 배울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보고 배울 만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내가 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주변에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내 성장은 거기 끝인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시면 돼. 그냥 주변에 보고 배울 게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 갈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능성과 성장을 확인해 보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그냥 후자예요. 내 인생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걸어보려고 해. 아주 유명한 철학자 그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이제 늙어 죽을 일만 남았다. 그래서 다 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편안하게 살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어. 너희 주변의 색을 어느새 너희도 물들어져 있을 거야. 여러분 고유의 색이 아니라. 잘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자, 봐. 영상 끊었다 다시 갑시다. 단락은 전통적 통화 정책이고 이단락의 전통적 경제학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 정책인 거죠. 그리고 3단락 초반부에 통화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언급한 걸 보면 1, 2단락의 내용의 요약인 거고 따라서 1단락 주제가 전통적 통화 정책, 2단락 주제가 전통적 금융감독 정책인 거야. 자, 하나 더. 전통적 통화 정책은 18, 6월과 20 EBS 연계가 됐기 때문에 원리로만 써놓고 제가 PS만 써놓고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왜? 이미 다 알고 있어. 두 번째, 금융감독 정책도 결국 뭐예요? 개별 금융회사 미식 건전성이고 구체적인 예시로 자기자본 하한이에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버블이 없다고 본 거고요. 은행의 구조나 규모가 작고 역할도 작다고 본 거야.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 하나만 조지면 됐던 거야. 3단락 초반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요약했고 이원적으로 가겠대요. 그러나 상호 보완적으로 가겠대. 그러면 통화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이원적으로 갔던 걸 상호 보완적으로 간다는 거는 얘는 분리해서 가는 거고 얘는 통합해서 간다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이려면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해야 보이는 거야.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와서 중앙은행에서 해결하겠다고 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풀었더니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버블만 커지더라. 두 번째, 옛날에 은행의 규모, 구조, 역할이 작았다면 이제는 너무 대형화됐더라. 해결 방법 뭐겠어요? 기존의 미식 건전성은 물론 거시 건전성까지 시스템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능성이 문제가 되니까 완충 자본을 사용하거나 적립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으면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다 풀려 이제. 보세요. 지문으로 절대 안 갈 거야. 봐. 왜? 가봐야 더불어라는 단어에 헷갈린다니까 여러분은.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이런 건요 세부 내용이야. 정답될 확률 13% 미만이야. 저는 실전에서 이런 애는 제끼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을 때 확인할 거예요.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 좁히고 발췌독이야. 답이 없을 때 발췌독이야. 정답 확률이 제일 낮아. 13% 미만이야. 뭐하러? 걔부터 잡아요.
아무리 봐도 범인론부터 잡아놓고 조사를 해야지. 2번 선지. 개별금융회사가 건전한 게 뭐야? 미시건전성이죠. 즉, 이 단락을 보면 금융감독 정책은 미시건전성이었거든요. 미시건전성으로 해결했죠? 확실히 틀렸죠. 주제 가지고. 3번 선지.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요. 그런데 봐봐. 얘는 벌써 헷갈리는 포인트가 두 가지야. 첫 번째, 더불어라는 단어가 틀렸나? 두 번째, 경기 침체기에 금융감독정책으로 부양을 시킬 수가 있나? 둘 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물론 더불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아웃시킬 수는 있어. 구조를 잡았다면. 그래서 굳이 아웃을 시키자면 저는 구조로 더불어를 가지고 아웃을 시킬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 한번 헷갈리게 만든 거야. 자, 4번 선지 올게요. 봐.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생겼니? 옛날엔 버블이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금리 낮춰서 돈을 풀었더니 버블이 생겨버렸죠. 정답 4번이죠, 그러면. 즉, 문제의 원인이 뭐였던 거야? 버블이 없다, 있다. 버블이 있었죠. 버블이 있어서 생긴 문제잖아. 됐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금리 인하가 버블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버블이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구나. 정부 가치가 제일 높았던 거, 이게 역시 정답이었구나. 됐죠? 이 느낌이야. 자산 가격 변동이 뭐라고요? 버블이라고요. 버블. 결국 이 글의 출제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였던 거예요? 버블이라고요. 버블. 그 흐름을 잡았던 친구들은 이 문제도 보이는 거야. 뭐가? 버블이야. 뭐가? 버블이야. 됐어? 절대 독립적이지가 않아. 문제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들, 지문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번. 자, 기업과 니은.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그럼 봐, 얘들아.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 즉, 공통점을 찾기도 해야 될 거고 차이점을 찾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자, 차이점 뭐예요? 개별 금융회사 하나를 조질 거냐, 아니면 시스템을 조질 거냐. 전체와 시스템을 조질 거냐. 시스템까지 조질 거냐. 공통점은 뭐니? 둘 다 예방적으로 해야지. 차이점 뭐예요? 이원적으로 할 것이냐, 상호 보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답이 딱 보인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 발췌독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이걸 못 잡겠으니까. 그러면 저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봐. 1번 선지. 물가 안정 뭐예요? 통화정책이죠. 또 금융 안정 뭐예요? 금융감독정책이죠. 그걸 어떻게 가져갔다고? 이원적으로 가져갔다고. 별개로 가져갔다고.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 더불어라는 키워드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할래? 상호보완적으로 할래? 이원적으로 할래? 상호보완적으로 할래? 자, 니은이요. 거시건전성. 아까 우리 구조도 잡았다. 보세요. 거시건전성 어떻게 해결했어? 수능성을 해결해야 되죠. 거시건전성 어떻게 했어? 수능성 문제를 해결해야죠. 3번 선지 끝. 왜? 공통점이 뭐야? 예방이죠. 공통점이 뭐야? 예방이죠. 차이점이라 그랬으니까 차이점에서 틀렸다니까. 구조에서 틀렸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왜 틀리는 줄 알아요? 그냥 일치 발췌독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잘 봐. 이러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헐 틀렸어, 다들. 찾아, 얘를. 찾았죠. 어디? 여기. 봐.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아, 이게 차이점인가 보구나? 틀려요. 내용 유출을 보니까 생각 없이. 야, 그럼 예방 안 할 거야? 미시든 거시든? 미시든 거시든 예방 안 할 거냐고. 아, 터지고 나서 해결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사람 5명 질식한 다음에 터널 고칠 거예요? 이태원 찬사 단 다음에 해결할 거냐고. 세월호 터진 다음에 해결할 거냐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비용을 따져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갔었어야지.
적당히 해도 된다고, 귀찮게 해도 된다고, 당장 사고 안 터진다고 냅둬버리니까 사고 터지잖아. 아시겠어? 제발 좀, 제발 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내용 일치 아니라니까. 자, 생각을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넘어갑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인데 내가 왜 자꾸 연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봐. 지금 이게요, 잘 봐. 20학년도 6월이지. 그럼 이 친구들이 고2 때 치렀던 시험이 19학년도였을 거야. 고2 교육청. 잠깐 19학년도 고2 교육청 볼래요? (19학년도) 고2 교육청이죠. 똑같은 문제가 있다니까. 이렇게 과열, 침체 보여? 긴축이냐, 통화량 늘릴 거냐, 이자율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19학년도 고2 때 뭐라고 배워요? 봐.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나눠서 배워.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나눠서 배운다고요. 수능에는 중앙은행 쪽 사이드만 다뤘어. 그럼 예측이 되죠, 이제. EBS의 정부의 재정정책에 주제 초점을 두고 다루는 지문이 올해 출제된다면 올해 수능에는 예출작률이 높겠죠. 이렇게 예측을 해서 100%가 나왔다는 거야. 8지문 찍어서 그중에 3지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여러분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하나 더. 니네 내신 대비하다 보면 특히 고2 2학기 때 또는 개성고 같은 경우는 고2 1학기 때 비문학 다루잖아. 이런 게 시험범위야. 고2 교육청이. 니네 내신 보다가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고1, 2 교육청까지 들여다볼 일이 없었거든요. 수능만 하니까. 근데 고1, 2 교육청을 들여다보니까 고1 때 배워서 고2 때 배워서 고3 때 수능까지 이어진 흐름까지도 보여요. 그걸 니네가 하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해준다고.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따라오세요. 얼마든지 수능 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4학년 석사 수준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대학원 가려고 준비 중에 이제 보는데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서울대의 학사 과정이 다른 대학의 석사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가요 서울대 가서도요, 야 수능 공부만 똑바로 해놔도 서울대학교 1, 2학년 수준 해결이 다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능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대학 가면 느끼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수능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가성비 좋게 효율 높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특히 고3 때. 잘 하세요, 여러분. 제발. 걱정이고 애정이야, 얘들아. 표현이 좀 거칠 뿐. 때리진 않잖아. 말로 때리지. 봅시다. 29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AD를 들어갈 말들. 자,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정책수당 운용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데 경기가 뭐일 때 무슨 건전성? 야, 완충자본 언제 썼니? 5달락이죠. 그럼 뭐겠어요? 얘는 완충자본이니까 거시죠. 자, 경기가 불황이면 적립해놓은 완충자본을 사용해서 대출해주라고 하죠.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불황일 때 거시에서는 완충자본 사용해라. 그 다음에 최소 수준의 자기자본이요? 이거는 미시일 때 미시건전성이잖아. 맞죠? 정답 1번 끝났네. 주제구조 깔끔하게 잡고 있으면 딱 보인다고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은요, 경기 침체를 경기의 과열을 해결할 수는 있대요. 그래서 비대칭적이래. 왜? 과열은 막을 수 있는데 침체를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래요. 왜 그럴까? 아까 나왔던 그 얘기잖아. 지문 주제.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블이 생겨버렸잖아요. 왜? 금리를 낮췄더니, 그래서 대출 늘려서 신용 공급을 확대해 줬더니 돈은 생겼는데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의 투자 보류. 문제는 돈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안전자산이 폭등하네. 야, 정부가 사죠? 우리도 투자하자. 뭐가 생겼어요? 즉 버블이 생긴다고. 1번 선지 버블이 생겼죠. 그래서 2번 선지. 그럼 버블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네, 경기 주체의 심리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요. 됐죠?
자, 3번 선지 좀 이따 보고 4번 선지 볼게. 보기에 나온 것처럼, 보기의 전제처럼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 해결하겠다고 금리를 낮췄더니 버블을 만들었어. 그럼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봐봐. 정책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신용공급 축소가 되죠. 그래? 그러면 봐. 버블로 들어갈 돈은 줄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는 진정되겠죠. 즉 오히려 이 시기의 해결 방법은 뭐일 수 있는 거야? 금리 인상이 버블을 축소시켜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도 있는 거야. 왜? 뭐가 원인이니까? 버블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니까. 다시 버블은 왜 생기는 거야? 신용공급이 늘어나서.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왜? 지금 봐. 경기 침체가 왔든 어쨌든지 간에 특히 경기 침체가 왔잖아. 지문 보기네요. 침체가 와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려고 했죠. 금리 낮췄더니 신용 대출이 늘어버려. 신용 대출 늘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버블이 키워져 버렸잖아. 근데 봐. 5단락 내용에 따르면요. 경기 침체기에 뭐 하라 그랬어? 완충 자본을 사용하라 그랬지. 완충 자본을 사용하면 뭐가 늘어요? 신용 대출이 더 늘지. 버블이 더 늘어버릴 거 아니야. 완충 자본 제도 도입해 버리면 버블이 더 커져 버리죠. 이해됐어?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겠죠. 보기 내용을 근거하자면. 정답은 3번이라고 그래서. 버블이 더 생겨버리니까. 이해되니? 자, 이 지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그거는 예전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벌써 4년, 5년 전 지문이야. 올해 24학년도 수능이에요. 24, 23, 22, 21, 20. 벌써 5년 차입니다. 이 지문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퍼즐 그림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처럼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그보다는 이 퍼즐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실전에서도 지금 학습에서도 실력에서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드린 거예요. 자꾸 모르니까 이 지문을 모른다는 전제에서 지문의 근거 잡아서 풀려고 하는데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울대 국어교육과 전공자가 진짜 전공자고 왜 그러냐면 국어 국문하고 국어교육이 역사가 30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과목이 돼버렸어요. 수능에는 국문과의 견해도 들어오지만 국어 교육적 관점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핀트가 맞으려면 한 2010학번 때 이후의 친구들이 학부, 석사, 박사 하셨던 분들의 견해가 가장 수능하고 핏한 관점이라서 되게 접점이 드물어서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퍼즐 조각 맞춰서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필기는 하십시오.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 자, 그리고